우리 엄마 죄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화려한 로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 덩치 큰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는 아이. 낡아 빠진 점퍼에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고작 9살짜리 꼬마였습니다. 모두가 그 기막힌 광경에 혀를 차고 있을 때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던 한 남자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백만장자 변호사 김현수였지요. 뭐야, 저 꼬맹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선 현수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품속에서 소중하게 꺼내든 낡고 너덜너덜한 책 한 권. 이 책 쓴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법은 약한 사람 편이라고. 우리 엄마 변호해 주세요. 우리 엄마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 순간 현수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꼬마가 내민 그 책은 10년 전 그가 가난한 고시생 시절 피눈물을 흘리며 썼던 바로 그 책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9살 꼬마와 백만장자 변호사 사이엔 어떤 기막힌 인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좋은 일들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 소란이 있기 불과 3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태산 로펌 빌딩.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비 천장에는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지요. 오가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명품 정장에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로비 한 구석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꼬마야. 여기는 너 같은 애가 와서 노는 데가 아니야. 엄마 잃어버렸어? 가서 경찰서나 가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 앞에는 9살 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에 먼지 얼룩 해지고 누렇게 변색된 얇은 긴팔 셔츠, 찢어지고 다른 회색빛 원피스, 찬바람에 볼은 빨갛게 터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옷은 낡았어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지만 엄마가 끌려간 후 사건을 쫓아다니느라 몰골이 엉망이었죠.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김현수 변호사님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나 돈 있어요. 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뭉치를 꺼내 데스크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쏟아진 건 10원짜리 동전들과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그리고 배를 가른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야, 보안요원. 여기 거짓 꼬맹이 좀 내보내. 냄새나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직원의 호출에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 올렸지요. 나요. 놓으란 말이에요. 나 돈 냈다고요. 변호사님 부르라고요. 아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의 발이 허공에서 안타깝게 허우적거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와 함께 회전문이 돌아가고 로펌의 에이스이자 승률 100%를 자랑하는 김현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뒤로는 수행 비서들을 거느린 그의 모습은 마치 제왕과도 같았습니다. 현수는 입구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실장,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장 바닥도 아니고 시끄러워서 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잡상인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수는 혀를 찢차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런 거짓 꼬마 따위에게 줄 관심은 1도 없었지요. 그때 등 뒤에서 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현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거 나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어. 당신들 지금 나한테 불법 체포감금죄 저지르는 거야. 현수의 발걸음이 딱 하고 멈췄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조인들도 판례를 찾아봐야 정확히 읊는 조항을 고작 초등학생이나 됐을까 싶은 아이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지요. 정적 속에 아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당황해서 아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지요. 그 틈을 타벼리는 바닥에 떨어졌던 자신의 보물, 낡은 가방을 낚아채듯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요. 너덜너덜해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은 책 표지. 수천 번은 넘겨봐서 손때가 새까맣게 탄 두꺼운 책. 제목은 민법 개론이었습니다. 현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 책은, 저 표지는 시중 서점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10년 전 고시촌 복사집에서 제본했던 바로 그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그 책을 방패처럼 앞세우고 현수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9살 아이라곤 믿기지 않는 결의의 찬 눈빛이었지요. 아저씨가 김현수 변호사님이죠? 이 책, 아저씨가 쓴 거 맞죠?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빽빽하게 그어져 있었고 귀퉁이마다 아이의 비뚤배뚤한 글씨로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책 주인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억울한 사람 구해주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별이는 울음을 꾹 참느라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살인자 아니에요. 엄마는 죄가 없어요. 아저씨가 쓴 책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변호해 주세요. 현수는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에 흐르는 눈물 자국, 터진 입술,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들린 자신의 10년 전 과거. 그 순간 현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심장의 한 조각이 욱신거리는 것 같은 느낌.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지? 내 책을 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야? 현수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아이가 든 책을 잡으려 했습니다. 책갈피 사이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위태롭게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 현수 자신이 10년 전 사랑했던 여인에게 썼던 쪽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 변호사, 거기서 뭐하고 있나? 로비 2층 난간에서 로펌 대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변호사, 거기서 뭐하고 있나? 로비 2층 난간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 태산 로펌의 주인 박 대표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보안 요원들은 사색이 되어 별이를 짐짝처럼 들고 뒷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나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구해줘요. 멀어지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현수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쥐락펴락하는 박 대표 앞에서는 그 천하의 김현수도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박 대표는 거만한 걸음으로 내려와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현수의 가슴팍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김 변호사, 이번 강남 룸살롱 살인사건 자네가 맡아. 현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표님, 살인사건은 형사팀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런 냄새나는 사건은 국선 전담이나 하는 일. 냄새? 박 대표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현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물을 털어내는 듯 경멸스러웠지요. 그리고 현수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왜? 싫은가? 자네 모친도 그쪽 바닥 마담 출신이라며? 핏줄은 못 속이니 자네가 그 바닥 생리는 더 잘 알 거 아니야? 잘 좀 처리해봐. 시끄럽지 않게. 쿵. 현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킬레스건. 평생을 피를 토하듯 공부해서 지우려고 했던 낙인. 어머니가 술집 마담이었다는 그 천한 과거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변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수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10억빚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그를 꺼내준 게 바로 이 로펌이었으니까요. 현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맞죠. 비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돈의 노예가 된 자신의 현실이었지요. 현수는 떨어진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아까 그 꼬마 아이가 떨어뜨리고 간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쓸쓸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서울 구치소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이 룸살롱 청소부라는 걸 봤을 때부터 이유 모를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술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에 찌들어 살던 자신의 어머니, 도박빚에 쫓겨 아들의 이름으로 사채를 쓰다 비참하게 죽은 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역시 그 바닥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구제불능이야. 현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피고인을 경멸하며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쇳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벽 너머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여자의 어깨는 짐승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깍지 낀 손은 거칠게 트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김현수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본론만 하죠. 검찰 측 증거가 명백해요. 흉기에서 당신 지문 나왔고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형량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지요. 이봐요. 내 말 안 들립니까? 고개 좀 드세요.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얼굴, 푸석한 피부,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눈동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수는 그 여자의 눈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주변의 소음이 먹먹해지는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10년 전 가난한 고시생 시절 유일하게 그를 사람답게 봐주던 눈. 현수의 낡은 운동화 끈을 묶어주며 오빠는
꼭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라고 환하게 웃어주던 그 여자. 윤희? 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난다며 그를 비참하게 버렸던 첫사랑 윤희. 그녀가 왜 지금 살인 누명을 쓴 청소부가 되어 이 차가운 감옥에 앉아 있는 걸까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 현수의 떨리는 물음에 윤희의 텅 빈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알아본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 나타난 옛 연인을 말이죠. 윤희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변호사님, 전 살인자입니다. 그냥 빨리 재판 끝내주세요. 제발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 윤희였습니다. 현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봐? 웃기지 마. 너 나 버리고 잘 먹고 잘 산다며.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떠나더니 꼴이 이게 뭐야? 고작 살인자가 되려고 날 버렸어? 현수가 아크릴 벽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윤희가 흠칫 놀라며 현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입술을 열어 현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던졌습니다. 변호사님, 저한테 욕해도 좋아요. 다 좋은데, 혹시 로펌 로비에서 우리 별이 못 보셨나요? 제 딸이에요. 9살 난 꼬마 아이. 그 아이 못 보셨어요? 현수의 머릿속에 아까 로비에서 쫓겨나던 꼬마 아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옷, 꼬질꼬질한 얼굴, 그리고 그 아이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던 낡은 법전. 아저씨가 쓴 책 맞죠? 우리 엄마 죄 없어요. 설마 그 아이가 윤희의 딸이라고? 현수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윤희가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이에요. 우리 별이 좀 찾아주세요. 로펌을 찾아갈지도 몰라요. 어디에 맡기질 못하고 잡혀왔어요. 무슨 소리야? 윤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 변호사님 딸이에요. 접견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여자, 9살 난 꼬마 그리고 내 딸.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그 한마디는 현수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수는 구치소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모른 채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윤희의 주소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산동네 꼭대기였습니다. 설마. 현수의 최고급 세단이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차가 올라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화려한 서울의 불빛은 멀어졌지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매캐한 연탄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현수는 탄식을 내뱉으며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사이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상 귀퉁이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도 없는 낡은 집. 이곳이 바로 내 아이가 사는 곳이라니. 똑똑똑.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경계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펌 로비에서 들었던 그 당돌한 목소리, 별이었습니다. 아저씨다.
김현수 변호사. 철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9살 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녀석은 현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변호사 아저씨가 여긴 왜 왔어요? 우리 엄마 욕하러 왔어요? 아니면 또 쫓아내려고요? 현수는 아이의 쏘아붙이는 말에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현수는 아이를 밀치듯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방 안 풍경은 현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인 2명이 눕기도 벅찬 좁은 방. 천장에는 물이 샜는지 얼룩이 져 있었고 가구라고는 다리 부러진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 가난한 살림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믿을 수 없는 광경 때문이었지요. 벽지 대신 붙어 있는 건 수십 장의 A사 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건 내용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밤 11시, 엄마가 들어간 시간 밤 11시 10분, 이상한 점 CCTV가 30분 동안 꺼져 있음. 현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사건 분석표보다 더 정교했으니까요. 그리고 방바닥에는 현수가 10년 전 썼던 그 낡은 법전들이 너덜너덜해진 채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니? 현수의 떨리는 물음에 별이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경찰 아저씨들은 바보예요. 내가 다 조사했어요. 별이는 밥상 위로 종이 한 장을 탁 하고 펼쳐 보였습니다. 룸살롱 뒷문 약도였습니다. 아이가 직접 가서 그렸는지 꼬질꼬질한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아저씨, 잘 봐요. 검사 아저씨는 엄마가 정문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다리가 아파서 빨리 못 뛰어요. 범인은 여기, 이 개구멍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 CCTV만 딱 30분이 비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현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찾아낸 CCTV의 공백. 그것은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변호사인 자신도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허점이었습니다. 이건 그 장소를 아주 잘 아는 아이만의 관찰력이었습니다. 이 명석한 두뇌, 이 집요한 분석력. 현수는 눈앞의 꼬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 흥분하면 입술을 잘근잘근 씹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파고드는 저 천재적인 기질, 부인할 수 없는 내 핏줄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별이는 김현수의 판박이었던 겁니다. 너, 법 공부가 재밌니? 현수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놓인 낡은 민법개론 을품에 꼭 끌어안고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책 주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도 이 아저씨처럼 훌륭한 판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 다 구해줄 거예요. 쿵.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돈에 미쳐 정의 따위는 팔아먹은 괴물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자신을 영웅으로 알고 자랐다니. 윤희는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원망 대신 헛된 희망과 존경심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현수는 끓어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현수는 도망치듯 옥탑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순수한 눈망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오면서 현수는 아이가 빗질하던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99%의 심증을 100%의 확신으로 바꿀 증거를. 차에 탄 현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남의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하는 길, 현수의 손은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내가 내 자식을 버리고 10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게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하지만 현수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긴급 의뢰로 받아본 결과지.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현수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수는 결과지를 구겨 쥐고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으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아, 윤희야.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돈 많은 남자가 좋다며 매몰차게 돌아설 때 그녀가 떨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임신한 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쫓겨나면서도 내 낡은 법전 하나를 챙겨가서 아이에게 읽어주던 그 마음을 왜 몰랐을까요? 내 새끼가 그 썩은 곰팡이 방에서 나를 기다리며 법 공부를 하고 있었어. 현수는 자신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찰싹 찰싹.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자신이 룸살롱 변호사로 성공해 수십억을 버는 동안 내 딸은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아빠를 찾아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별아. 아빠가 잘못했어.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차창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현수의 피눈물처럼 바닥을 적셨지요. 한참을 그렇게 오열하던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10년 전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패기 넘치던 고시생 김현수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다려. 내 딸, 내 여자. 건드린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섬뜩했지요. 김 실장, 당장 최태호 뒷조사 시작해. 로펌 대표? 알게 뭐야? 지금부터 전쟁이야. 백만장자 변호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김현수. 그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현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다시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깊어 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곰팡이 핀 좁은 방, 그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라면 박스. 현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윤희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임을 알았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이의 베네저고리, 처음 빠진 유치, 그리고 표지가 다 헐어버린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현수가 윤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겨울의 날짜였습니다. 현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읽자마자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늘 마담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현수 오빠의 어머님.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윤희를 만났다고? 아주머니는 내 배를 보며 비웃으셨다. 감히 내까짓게 내 아들 발목을 잡아? 현수 이제 곧 판검사 될 몸이야. 룸살롱 마담 아들 소리 듣는 것도 지겨운데 술집 식당년 남편 소리까지 듣게 할 셈이야?
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글씨 위로 번진 얼룩은 분명 윤희의 눈물 자국이었겠지요. 애 지워. 그리고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내가 현수 앞으로 사채 빚다 돌려버릴 거야. 내 아들 평생 고시 낭인으로 썩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아, 어머니. 도대체? 현수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윤희가 돈 많은 남자가 좋다며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 그 지독한 마담이 임신한 윤희를 협박했던 겁니다. 현수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협박. 그건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현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윤희는 현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처박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차라리 나쁜 여자가 되어 떠나는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일기장을 넘기는 현수의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그곳엔 현수에 대한 원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움, 그리고 뱃속 아이에 대한 다짐뿐이었지요. 별이가 태어났다. 눈매가 오빠를 쏙 빼닮았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다. 내가 나타나면 오빠가 무너질 테니까. 2019년. 별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죽었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를 버렸다고 할까? 아니, 그럴 수 없다. 내 아이에게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수는 없다. 현수의 시선이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별아, 너희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아는 훌륭한 분이야.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정의의 사도란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오지만 언젠가 꼭 별이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별이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으흐흑. 현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잠든 별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윤희를 원망하며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사채빚을 갚기 위해 돈에 미친 괴물이 되어 살았습니다. 살인범을 변호하고 재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떵떵거렸지요. 하지만 윤희는 그 비좁은 단칸방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아이에게만큼은 아빠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별이가 낡은 법전을 달달 외우게 된 이유. 로펌 로비에서 우리 아빠가 쓴 책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외쳤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윤희의 피눈물 나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현수는 잠든 별이의 머리맡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핏줄이, 그의 여자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창문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올 때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남긴 빈 노름빚 10억, 내가 뼈를 깎아서 다 갚았어. 그런데 빚보다 더 무서운 짐을 남기셨네. 현수는 허공을 향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자신에 대한 혐오도 이제는 사치였습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어머니가 망가뜨리고 자신이 방치했던 이 가족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수는 벽에 붙은 별이의 사건 분석표를 다시 보았습니다. 9살 꼬마가 찾아낸 진실의 조각들, 그리고 윤희가 지켜낸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 현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로펌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산 로펌 파트너 변호사 김현수.
번쩍이는 금박이 박힌 명함이었지요. 현수는 그 명함을 반으로 뚝 꺾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태산에게 김현수는 죽었어. 그는 별이의 책상에 있던 싸구려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A사 용지 뒷면에 거칠게 휘갈겨 썼습니다. 한윤희의 변호인 김현수.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로펌 대표와 성진그룹,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대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기다려, 윤희야. 그리고 별아. 아빠가 진짜 변호사가 뭔지 보여줄게. 현수는 잠든 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현수의 아침은 돈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옥탑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로펌의 개가 아닌 사냥개 같은 형형한 빛이 돌았지요. 별아, 준비됐니? 문을 열고 나온 별이는 낡은 배낭을 메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범인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경찰보다 더 빨리 움직일 거야.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사건 현장인 강남의 룸살롱 블루문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아침의 룸살롱은 매캐한 담배 냄새와 썩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현수는 별이의 코를 막아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가 오기엔 좋은 곳이 아닌데. 하지만 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돋보기와 줄자를 꺼내 들고는 셜록 홈즈처럼 방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아저씨, 경찰 조서에는 범인이 흉기를 소파 밑에 숨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소파랑 바닥 틈이 2cm밖에 안 돼요. 칼자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수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른들이 대충 넘겨짚은 모순을 아이는 그 작은 눈으로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으니까요. 현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네. 이건 누군가 억지로 밀어넣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조작된 증거야. 그때였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던 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저씨, 이상해요. 뭐가? 저기 환풍구 좀 보세요.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쪽 환풍구에만 리본이 안 흔들려요. 별이가 가리킨 곳은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환풍구였습니다. 룸살롱 개업 축하 리본이 매달려 있었는데 다른 곳은 바람에 팔랑거렸지만 유독 그곳만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바람이 막혀 있어? 현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환풍구 뚜껑을 뜯어냈습니다. 툭 하고 먼지 덩어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묵직한 물건.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서 나온 건 피 묻은 셔츠와 하얀 가루가 든 지퍼백이었습니다. 마약이야. 현수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살인 사건의 동기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마약 파티를 들키지 않으려는 입막음 살인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아빠, 아니 아저씨, 그건 뭐예요? 별이가 까치발을 들고 물었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물건을 가방에 넣으며 별이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려던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지금은 내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별아, 내가 해냈다. 내가 범인 잡은 거야. 현수가 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룸살롱 바닥이었지만 두 부녀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짜릿한 승리의 현장이었지요. 현수는 확보한 피 묻은 셔츠의 소매에서
이니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태산 로펌의 VVIP이자 대한민국 재계 3위 성진그룹의 망나니 막내 아들 최태호. 마약, 폭행, 음주운전.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지만 돈으로 법을 떡 주무르듯 하며 매번 빠져나갔던 그놈. 아, 최태호였어?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게 그 약쟁이 새끼였어? 현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빚 때문에 굽실거려야 했던 그 재벌가 놈들이 이번엔 내 아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내 딸을 고아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아저씨, 범인 누군지 알아요? 별이의 물음에 현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알지. 그리고 이번엔 절대 안 봐줘. 현수는 별이를 옥탑방에 데려다주고 곧장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별이가 찾아낸 증거물이 실려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 표정이 왜 그래?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로펌 대표실. 박 대표는 최고급 골프채를 닦으며 현수를 맞이했습니다. 여유만만한 저 표정, 사람을 개취급하는 저 눈빛. 현수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현수는 가방에서 마약 봉투와 피 묻은 셔츠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진범 잡았습니다. 최태호입니다. 박 대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지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골프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라니요? 당장 검찰에 넘겨야죠. 윤희 씨. 아니,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김 변호사. 박 대표가 현수의 말을 끊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최태호가 구속되면 우리 로펌이 1년에 얼마를 손해보는지 알아? 수천억이야. 청소부년 하나 감방 보내면 끝날 일을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9살짜리 딸이 있다고요. 딸? 아, 그 로비에서 설치던 꼬맹이? 박 대표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꼬맹이 눈빛이 살아있더군. 자네 닮아서 그런가? 아주 똘똘해. 현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 대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별이가 현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덮어. 증거 없애고 피고인한테 징역 10년 인정하라고 해. 안 그러면. 박 대표가 현수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그 소중한 딸내미. 학교 가는 길 조심해야 할 거야.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야. 뺑소니라도 당하면 큰일 아니겠어? 뚝. 현수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어머니의 모욕까지 참아왔던 현수였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를 건드린다? 그것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10년 만에 찾은 내 딸을? 으아. 현수는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박 대표의 책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수천만 원짜리 명패와 도자기들이 박살나며 바닥을 뒹굴었지요. 박 대표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이 새끼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현수는 박 대표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잘 들어. 나 김현수야. 룸살롱 마담 아들, 독종 김현수라고. 나 건드리는 건 참아도 내 딸 건드리면. 현수는 박 대표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그땐 로펌이고 성진그룹이고 뭐고 다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물어뜯어 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현수는 박 대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대표실 문을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대표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현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백만장자 변호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현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로펌 대표의 책상을 엎어버리고 돌아온 그날 밤, 옥탑방에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현수는 그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요.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 2시 정적을 깨고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야, 다 뒤져. 그 꼬맹이가 가진 가방부터 찾아. 거친 고함과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서너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진그룹 최태호가 보낸 해결사, 아니 깡패들이었지요. 잠결에 놀라 깬 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아저씨. 별아, 내 뒤로 숨어. 현수는 본능적으로 별이를 등 뒤로 감추고 깡패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놈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김현수 변호사님, 말로 할 때 증거 내놓으시죠. 애 다치게 하기 싫으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무기로 쓸만한 건 낡은 밥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와봐. 내가 법으로 너희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 법? 여기 법이 어디 있어? 주먹이 법이지. 우두머리의 눈짓에 깡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수는 변호사였지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강목의 어깨를 맞고 주먹에 얼굴을 맞아 입안이 터졌지요. 흑! 현수가 바닥에 쓰러지자 깡패 하나가 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요 쥐새끼 같은 게 내놔. 싫어. 이거 우리 엄마 구할 증거란 말이야. 별이는 증거물이 든 가방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깡패가 별이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쓰러져 있던 현수가 짐승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현수는 깡패의 허리를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넥타이가 풀리고 와이셔츠가 찢어졌지만 현수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요. 이 독한 새끼가. 궁지에 몰린 깡패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번쩍였습니다. 놈은 망설임 없이 현수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라.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현수의 가슴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수는 피하는 대신 오히려 몸을 날려 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충격음이 들린 직후 비릿한 쇠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크! 현수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스치고 지나가자 현수의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순식간에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임을 짐작게 하는 출혈이었습니다. 아, 아저씨? 현수의 품에 안겨있던 별이의 얼굴에도 따뜻한 피가 튀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현수의 찢어진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뚝, 뚝, 뚝. 핏방울이 바닥 장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신 칼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남자. 엄마가 말했던 그 훌륭한 사람. 나를 위해 울어주던 사람. 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꾹꾹 참아왔던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그것은 비명 같기도 했고 애원 같기도 했습니다. 아빠, 피나잖아. 엉엉. 아빠 죽지 마. 아빠. 그 한마디. 9년을 기다려온 그 아빠라는 단어가 현수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현수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고 잊고 있던 초인적인 힘이 혈관을 타고 솟구쳤습니다.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적들을 찢어 죽여야겠다는 본능만이 남았지요. 현수는 피 흐르는 팔로 밥상을 들어 올려 칼을 든 깡패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내 딸을 울려? 와장창. 밥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깡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현수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나머지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꺼져.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지라고. 피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날뛰는 현수의 기세에 눌린 깡패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튀어. 놈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좁은 옥탑방에는 거친 숨소리와 비릿한 피냄새만이 남았지요. 현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팔에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아픈 팔 대신 멀쩡한 오른팔로 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괜찮아? 안 다쳤어? 별이는 엉엉 울며 현수의 피 묻은 팔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눌러 지혈했습니다. 아빠, 피 많이 나. 병원 가자. 흑흑. 현수는 피 묻은 손으로 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니? 응. 아빠잖아. 우리 아빠 맞잖아. 별이가 현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현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핏물과 섞였습니다. 10년을 돌아 만난 부녀는 그렇게 피냄새 나는 옥탑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별아, 붕대 좀 가져다 줄래? 현수는 병원에 가는 대신 찢어진 와이셔츠 위로 붕대를 칭칭 감았습니다. 하얀 붕대 위로 금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그 위에 다시 양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아빠, 병원 안 가? 별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지만 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병원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 현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터진 입술, 그리고 피로 얼룩진 셔츠. 그것은 더 이상 말끔한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이었지요. 이 피 묻은 셔츠? 이게 아빠의 전투복이야. 현수는 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별아. 가서 엄마 구해오자. 이 피 냄새를 맡으면 판사님도 우리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동터오는 새벽, 피투성이가 된 아빠와 낡은 가방을 맨 딸은 법원을 향해 비장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벌 3세의 마약 스캔들과 연루된 살인사건.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하고 김현수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플래시 세례가 멈칫했습니다. 말끔하던 평소와 달리 현수는 헝클어진 머리에 넥타이도 없는 셔츠 차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흰 셔츠의 왼쪽 팔뚝 부분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팔은 뭡니까? 테러라도 당하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현수는 대답 대신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 9살 별이를 안아내렸습니다. 별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응,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가 피 흘리면서까지 지켜줬잖아. 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현수의 멀쩡한 오른손을 꽉 잡았습니다. 9살 꼬마의 눈빛이 어찌나 당찬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이 오히려 주춤거릴 정도였지요. 법정 안은 이미 로펌 측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성진그룹 최태호와 태산 로펌 박 대표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현수의 피 묻은 팔을 보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꼴 좋군. 주제 파악 좀 했겠지. 재판장이 들어오고 개정선언과 함께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작정하고 윤희를 몰아붙였습니다. 피고인 한윤희는 돈이 필요해 피해자의 지갑에 손을 댔고 이를 들키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도 살인입니다. 검사가 쩌렁쩌렁하게 외치며 조작된 증거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흉기로 쓰인 과도, 피 묻은 앞치마. 모두 최태호 일당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들이었지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희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해코지할까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판사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칼에 베인 팔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비틀거렸습니다. 현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주춤하자 방청석에서 로펌 대표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몸도 못 가누는 주제에 무슨 변호를 한다고. 법정 분위기는 이미 검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판사조차 현수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윤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방청석 맨 앞줄에서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9살 꼬마 별이었으니까요. 별이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방청석 의자 위로 훌쩍 올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법전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뭐야? 저 꼬맹이는? 판사가 당황해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제지하려 달려왔지만 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아저씨. 아니 재판장님도 아시죠? 판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법대생들도 헷갈리는 조항을 9살 꼬마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기 때문입니다.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낡은 법전을 펼쳐 검사가 제시한 증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검사 아저씨가 보여준 저 칼, 저거 가짜예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요. 검사가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꼬마야, 여기가 어디라고 장난을 쳐? 저 칼에서 피고인 지문이 나왔어. 지문만 나오면 다예요? 별이가 콧방귀를 뀌며 받아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왼손잡이예요. 밥도 왼손으로 먹고 걸레질도 왼손으로 해요. 근데 저 사진 보세요. 피해자 상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찔렸잖아요. 그건 오른손잡이가 찔렀다는 증거예요. 법의학 교과서 12페이지에도 나온다고요. 순간 법정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급히 증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사도 당황해서 서류를 뒤적거렸지요. 진짜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살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명을 씌우기 위해 급조된 증거다 보니 범인 최태호가 오른손잡이라는 사실과 윤희가 왼손잡이라는 결정적 차이를 간과했던 겁니다. 별이는 쐐기를 박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쓴 책에 다 나와 있다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재판을 해요? 와, 방청석 뒤쪽에서 시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펌 대표와 최태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지요. 현수는 통증도 잊은 채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당당함. 어른들을 압도하는 논리. 그것은 자신이 20대 시절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 딸이다. 내가 못난 아비라 도망칠 때 이 아이는 법을 무기 삼아 엄마를 지키고 있었어. 현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피 묻은 팔을 부여잡고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깔아준 판, 이제 아빠가 마무리할 차례였으니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수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금 보셨습니까? 9살 아이도 아는 이 명백한 모순을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현수는 검사석과 로펌 대표석을 차례로 노려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제 딸아이가 말한 대로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현수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별이와 함께 목숨 걸고 지켜낸 최태호의 범행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진짜 살인범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채택을 요청합니다. 안 돼. 저거 막아. 로펌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는 현수의 결연한 눈빛과 당당하게 서 있는 9살 소녀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조사 허가합니다. 재생하세요. 법정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악마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청소부. 내가 뒤집었어. 안 그러면 내 딸내미 죽여버린다? 알았어? 최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은 경악으로 뒤집어졌고 최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그를 가로막았지요. 현수는 피고인석의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윤희에게 그리고 방청석의 별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맞지? 아빠가 약속 지켰다. 9살 천재 소녀의 외침이 거대한 바위를 깨트린 순간이었습니다. 1차 공판에서 9살 딸의 활약으로 재판을 뒤집은 그날 오후 현수에게 돌아온 건 로펌의 무자비한 보복이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한 아파트, 차량, 법인카드 전부 회수한다. 로펌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현수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승률 100%를 자랑하던 백만장자 변호사 김현수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현수는 짐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로펌 빌딩에서 쫓겨났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의 선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빌딩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봤는데 오늘은 길바닥 신세라니요. 하지만 현수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별이가 기다리는 달동네 옥탑방이었으니까요.
아직은 엄마와 함께 한 곳에서 있고 싶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내일은 안전한 집으로 아이와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대문을 열자 별이가 맨발로 뛰어나와 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아빠가 회사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 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외풍이 들어오는 3평짜리 방.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에게는 감옥 같은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끓여온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 때문에 다 잃어서. 아이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자 현수는 숟가락을 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다 잃긴 뭘 다 잃어. 진짜 내 거는 여기 다 있는데. 밥이나 먹자. 나 배고프다. 저녁을 먹고 난 뒤 현수는 벽에 기대어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로펌의 지원이 끊겼으니 이제는 혼자서 거대 권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조망만한 손이 현수의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빠, 어깨가 왜 이렇게 딱딱해? 내가 주물러 줄게. 별이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현수의 뭉친 어깨를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기는커녕 간지럽기만 했지만 현수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사무장 할게. 사무장? 응. 나 법전도 다 외웠고 글씨도 잘 쓰잖아. 아빠가 변호사하고 내가 사무장하면 우리 무적이야. 그치? 별이는 방구석에서 자신의 빨간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써. 내 전 재산이야. 수임료 대신 줄게. 짤랑. 아이가 내민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가득 찬 저금통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싶은 과자 안 사 먹고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고 모은 돈이었겠지요. 현수는 그 저금통을 받아들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십억 수임료를 받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딸이 사무장해주면 아빠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지. 현수는 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등 뒤에서 체온을 나눠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재판을 이기려면 결정적인 증거, 즉 진범 최태호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며칠 전 만났던 룸살롱 웨이터 김군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최태호의 범행을 목격했고 몰래 녹음까지 해둔 유일한 증인이었지요. 하지만 성진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현수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자 꼬마 사무장 별이가 연필을 깎으며 나섰습니다. 아빠, 내가 편지 쓸게. 그 오빠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들어줄 거야. 별이는 공책을 찢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수는 애들 장난이 통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별이의 편지를 웨이터가 숨어있는 고시원 문틈에 끼워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현수의 낡은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웨이터 김군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요. 저 꼬마가 쓴 편지 봤습니다.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 생각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는 전화를 끊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별이가 해낸 겁니다. 백만장자 변호사의 논리가 아니라 9살 아이의 투박한 진심이 굳게 닫힌 증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이지요. 별아, 내가 해냈다. 우리 사무장님이 해냈어. 현수는 자고 있던 별이를 깨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좁은 옥탑방이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반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결심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새벽부터 진을 친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재벌 3세의 마약살인 의혹, 그리고 9살 소녀의 법정 활약상까지 더해져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세기의 재판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50분,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로펌 박 대표와 성진그룹 최태호가 내렸지요.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빼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증거요? 다 조작된 겁니다. 오늘 무죄 판결 받고 나오겠습니다. 최태호는 여유만만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뒤를 봐주고 있었으니 무서울 게 없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법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기 흐르던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대신 소매 끝이 달아빠진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 그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입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왁스칠 대신 단정한 가르마를 탔고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 대신 낡은 보자기에 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왼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 사무장 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차림은 뭡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현수는 별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진실까지 낡은 건 아니니까요. 오늘은 제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섰습니다. 현수와 별이는 당당하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 커 보였지요. 법정 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희가 두 사람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현수는 눈짓으로 윤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오늘로 다 끝낼 거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로펌 박 대표는 노련했습니다. 증인들을 압박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배심원들을 현혹시켰지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가난한 청소부가 돈을 노리고 벌인 우발적 범행임이 명백합니다. 저 아이를 앞세운 감성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박 대표의 변론에 배심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태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떨고 있었지요. 승기가 그들에게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판사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후 변론 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 이제 와서 뭘 또? 박 대표가 코웃음을 쳤지만 현수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웨이터 김군이 목숨 걸고 건네준 바로 그 녹음기였지요. 이 안에는 사건 당일
진짜 범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박 대표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라면 채택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9살 아이가 목숨 걸고 찾아낸 진실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현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하세요.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하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 이 냄새나는 청소부 아줌마야. 이거 안 나? 살려주세요. 도련님, 제발. 시끄러워. 내가 죽였잖아. 내가 죽인 걸로 해. 안 그러면 너한테 딸내미 하나 있지? 그 꼬맹이 죽여버린다? 안 돼요. 우리 별이는, 제발 우리 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푸아하.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야, 칼자루에 내 지문 묻혀. 빨리.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힘없는 여자를 협박해 죄를 덮어씌우는 악마의 거래 현장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피고인석 반대편에 앉아있던 최태호가 벌떡 일어나 발악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책상을 걷어차고 난동을 부렸지요. 내가 안 죽였어. 저 여자가 돈 달라고 했단 말이야. 박 대표, 뭐 하는 거야? 빨리 저거 꺼. 하지만 최태호의 그 발악이야말로 녹음 속 목소리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놈. 돈이면 다냐? 내 엄마를 협박해? 사형시켜라.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외쳤지만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떨고 있는 최태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들리나? 이게 내가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다. 그리고 방청석 맨 앞줄 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이는 두 손을 모으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엄마의 목소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살인자가 되겠다고 울부짖던 엄마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엄마, 엉엉, 엄마. 별이의 울음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그 어떤 변론보다 강력하게 판사와 배심원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마침내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킨 것입니다. 최태호의 추악한 전체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된 후 법정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고 로펌 박 대표는 사색이 되어 변호인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어수선한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인 측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김현수에게 쏠렸습니다. 피 묻은 셔츠 위에 낡은 양복을 걸친 초라한 행색의 변호사.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호인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이 아닌 피고인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의 세월을 감옥 같은 가난 속에서 버텨온 윤희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9살 딸 별이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판사가 의아해하며 묻자 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죄를 자백하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피고인 한윤희 씨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인은 법복을 입고 거들먹거렸던 저 김현수입니다. 법정 안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머니가 남긴 빚이 무서워서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척하고 돈 많은 의뢰인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현수의 시선이 별이에게 닿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맑은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제가 펜트하우스에서 양주를 마시며 성공을 자축할 때 이 여자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명품 정장을 입고 법정을 누빌 때 이 여자는 청소복을 입고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수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끊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에게는 저 같은 못난 놈을 훌륭한 법조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아빠를 존경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이지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수가 피고인석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승률 1위,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백만장자 변호사가 살인 누명을 쓴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현수 씨, 아빠. 윤희가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그의 눈물이 법정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젖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장님, 보십시오. 저 아이를 보십시오. 현수가 고개를 들어 별이를 가리켰습니다. 고작 9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나이에 이 아이는 아빠가 쓴 낡은 법전을 달달 외웠습니다. 엄마를 지키겠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공부했습니다. 현수는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펑, 펑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자식이 부모를 지키기 위해 법전을 외울 때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아비란 놈은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로펌 대표의 협박이 무서워서, 내 아니가 걱정되어서 내 새끼를 고아로 만들 뻔했습니다. 현수의 절규는 법정의 높은 천장을 뚫고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해 보이던 판사조차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현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판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법을 이용해 강한 자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그 죄값,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현수는 다시 한번 윤희와 별이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부디 제 아내와 제 딸에게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건 살인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제 핏줄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부디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현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흑, 현수 오빠. 윤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별이도 아빠 울지 마 하며 현수의 목에 매달렸지요.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아빠와 죄수복을 입은 엄마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는 어린 딸.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법조문보다 강력한 무죄의 증거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죄입니다. 저 가족은 무죄예요. 변호사님 힘내세요. 판사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박수가 아니라 10년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을 향한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로펌 박 대표와 최태호는 성난 파도 같은 민심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현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별아, 봤지? 이게 아빠가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재판이야. 법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란다. 증거도 확실하고 감정의 호소까지 했으니 이제 모든 결정은 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현수의 처절한 참회가 끝나고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현수와 윤희 그리고 별이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판사가 마침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윤희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꿀꺽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에 무죄를 선고한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 살인 혐의가 명백한 증인 최태호를 법정 구속한다. 법정 경위 당장 구속하세요. 와.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환호성이었지요.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있던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무죄래. 우리 딸도 무사한 거지. 그녀의 떨리는 손을 현수가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윤희야.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방청석 맨 앞줄에 있던 별이가 튀어나갔습니다. 법정 경위들도 이번만큼은 아이를 막지 않았지요. 별이는 그대로 피고인석으로 달려들어 윤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아빠가 구해준다고 했잖아. 으앙. 그동안 어른스럽게 법전을 외우고 증거를 찾던 천재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그리워 울음을 터뜨리는 9살 꼬마 아이만 있을 뿐이었지요. 별아,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윤희는 수갑이 풀린 자유로운 두 손으로 별이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 위로 피 묻은 셔츠를 입은 현수가 두 사람을 동시에 감싸 안았습니다. 커다란 아빠의 품, 따뜻한 엄마의 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랑받는 아이. 10년 전 룸살롱 마담의 협박과 가난 때문에 찢어졌던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현수와 윤희의 손을 끌어당겨 맞잡게 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손 놓지 마.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알았지? 현수는 윤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맹세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 손 절대 안 놓을게. 세 식구의 뜨거운 포옹을 보며 판사도 서기들도 심지어 무뚝뚝한 교도관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법은 차가웠지만 그 법이 지켜낸 사랑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으니까요. 반면 법정 반대편에서는 추악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성진그룹 회장이야. 너네 다 죽었어. 최태호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가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던진 물병과 야유 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지요. 로펌박 대표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을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 대표의 눈이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현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김현수, 내가 이긴 것 같지? 천만에. 넌 이제 변호사 바닥에서 끝이야. 빈털터리 거지로 살게 해주마. 현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박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뭐? 현수는 품에서 별이가 줬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박 대표의 양복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수천억 원으로 산 법 기술은 고작 9살 아이의 진심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판사는 살 수 있어도 아비의 심장은 살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놈이 가서 죗값이나 치르시죠. 아, 변호사는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싹 다 구속시키라고 증거를 넘겼거든요. 현수의 통쾌한 한 방에 박 대표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끌려나갔습니다. 악인들의 퇴장은 초라했고 비참했습니다. 잠시 후 현수는 별이와 윤희의 손을 양손에 잡고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새 식구를 비추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드디어 눈부신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가? 별이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피 묻은 셔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 진짜 우리 집으로.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아주 특별한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서현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수임료 국밥 한 그릇. 화려한 강남 빌딩 숲이 아닌 상가 건물의 2층에 둥지를 튼 이 사무소의 주인은 바로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10년 전 그가 선물했던 법전의 주인, 윤희의 이름을 딴 사무소였지요. 변호사 양반, 나왔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시장 떡집 할머니가 갓 쪄낸 시루떡을 한 보따리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또 뭘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지난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현수가 낡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번에 건물주가 월세 올린다고 난리 쳤을 때 변호사 양반이 법대로 딱 해결해줬잖아. 고마워서 그렇지. 돈은 없고 떡이라도 많이 먹어. 하하, 이게 돈보다 더 귀한 수입료죠. 잘 먹겠습니다. 현수는 할머니가 건넨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콩고물을 털어내는 그의 얼굴은 수천억 원짜리 소송을 이겼을 때보다 훨씬 더 환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10년 전 묻어둔 주식이 대박이 나 통장 잔고는 넉넉했지만 그는 여전히 명품 정장 대신 소매가 해진 편한 셔츠를 고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진짜 변호사, 시장통의 영웅으로 사는 기쁨이었으니까요. 아빠, 나왔어. 학교가 파하자마자
가방을 맨 별이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년 사이 키가 훌쩍 큰 별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사무장 태가 났습니다. 우리 사무장님 오셨나? 오늘 학교에선 별일 없었고 오늘 대박 사건 있었어. 민수랑 철수가 운동장 사용권 가지고 싸웠거든. 그래서 내가 딱 판결 내려줬지. 별이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수첩을 꺼내더니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 10분 먼저 쓰고 철수는 나머지 20분 쓰라고 했어. 민법상 공유물의 분할 원칙을 적용한 거지. 애들이 나보고 꼬마 솔로몬이래. 푸아하. 현수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9살 꼬마가 민법을 들먹이며 친구들의 싸움을 중재하다니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모양입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나중에 아빠보다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는걸? 그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윤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죄수복도 청소복도 아닌 단정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두 부녀가 또 법 타령이네. 밥이나 먹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야. 우와, 엄마표 된장찌개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수가 매입한 빌딩의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죠. 세 식구의 보금자리에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낮에는 억울한 이들을 위한 무료 변론으로, 밤에는 TV 시사 프로그램의 냉철한 패널로 동분서주하는 현수였지만 이 시간만큼은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왔지요. 남부럽지 않은 재력가에 존경받는 명사가 되었어도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가족과 함께 먹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그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널찍한 거실을 채운 건 비싼 가구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세 사람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별이가 두부 한 조각을 호흡으로 현수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윤희 씨 솜씨는 여전하네. 10년 전 고시촌에서 해주던 딱 그 맛이야. 현수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그윽하게 바라보자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도 참, 애 앞에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수는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을 꺼내왔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손때 묻은 그 책. 바로 10년 전의 민법 개론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책을 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별아, 이거 받아라. 아빠 책이잖아. 아빠 보물 1호. 아니야. 이제 이 책 주인은 너야. 현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 책으로 출세를 꿈꿨지만 결국 돈의 노예가 됐었어. 하지만 넌 달랐지. 넌 이 낡은 책으로 엄마를 구했고 아빠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책에 담긴 진짜 가치는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내가 아빠한테 가르쳐줬단다. 그러니까 훌륭한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렴. 알겠지? 별이는 책을 가슴에 소중히 품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아니, 아빠보다 더 멋진 판사가 될게. 그래. 우리 딸 믿는다. 현수와 윤희 그리고 별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들의 행복한 저녁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별이네 가족처럼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